이어서 제주대학교 강사로 계신 김우진 박사님의 전통시대 제주도의 바람과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죄송합니다. USB가 조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방금 소개받은 김호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각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가지고 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제주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강문규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예로부터 삼제도라고 불렸습니다. 제주도를 흔히 삼다도, 삼무도, 삼여도 아니면 삼보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것들은 조금 최근에 나왔고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삼제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세종 때에 총대신이 세종 임금 앞에서 경연을 한 자리에서 제주도는 풍제, 수제, 한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체크하면 부여하게 되면 제주도 백성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총대신이 경연의 자리에서 세종 때에 이렇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종 임금은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풍제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풍제, 바람의 영향이 제주도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진 목사의 탐나지의 제주도 지형 형성에 관한 약간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원진의 탐나지에 보게 되면 장사라고 하는 제주도 동쪽 56리쯤에 있는 곳에 바다의 풍랑에 의해서 쌓인 바닷가의 사빈이 조수가 줄고 썰물 때에 말라버리면 바람을 타고 이것이 내륙으로 이동해가지고 초목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해안사고 언덕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답도 알 수가 없다. 별방 부근에도 있다. 여기 그러면 장사는 어디냐? 김영, 월정, 행원 일대입니다. 그리고 별방은 하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들이 내륙까지 아주 깊숙하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김영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이것은 김영 해수욕장에서 쌓인 모래가 바람에 이동해가지고 내륙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밭이 모래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영 해수욕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난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답사한 결과로는 5km 정도까지도 내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떠한 자연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는 남지미 동굴이라고 하는 제주도 내에 있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용암 동굴입니까? 석회 동굴입니까? 이 동굴은 우리가 마치 육지 성유길이나 이런 것처럼 석회 동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용암 동굴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제주도는 80여 개, 90여 개 가까이 용암 동굴들이 있는데 100% 용암 동굴입니다. 그런데 석회 동굴과 아주 흡사한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걸 위석회 동굴, 아니 유사 석회 동굴이라고 불리우는데, 자, 바람에 의해서 해안가에
모래가 내륙으로 이동해가지고 용암동굴 위에 쌓입니다. 자, 그럼 바닷가에서 이동한 이 모래는 주로 폐사질 모래가 됐습니다. 폐사질 모래는 탄산 칼슘 성분이 주 성분인데, 탄산 칼슘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 녹아가지고 지하로 빠지다가 공동을 만나게 되면은 위에서는 마치 고드름처럼 중유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곳에서는 탄산 칼슘 성분들이 집적되면서 석순처럼 죽순이 자라는 거죠. 석순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은 석주가 되고, 이런 각종 지형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천 동굴의 모습입니다. 아주 석회화 당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치 치아 궁전에서 신이 농사 짓는 곳이다 해서 신농답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이런 지형들이 발달되어 있고, 석회진주 이런 모습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만들어지기 아주 힘들다고 해서 지형학에서 3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자연유산이라든가 세계 지질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7대 경관이 바로 이러한 아주 신기한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에 영향을 준 것이 또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 말씀들 나왔습니다만은 풍향수, 특히 한라산 북쪽은 북풍, 북서풍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들이, 나무 가지들이 북쪽으로는 자라지 못하고 남쪽으로 많이 자라가지고 아주 풍향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곳에서 찍은 것인데, 그 앞에 것은 동북리 겁니다. 이거는 섭지코지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곳곳에 풍향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풍향수를 보게 되면, 이 지역의 타골풍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바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만 가지고서 앞에서 그 소장님이 그 말씀도 했지만은 타골풍을 추정하고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에 대응해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대응 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은 어사는 제주도에 와가지고 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은 모두 돌을 쌓아가지고 높은 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과원도 역시 담을 쌓고 담장을 두르고 대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풍제를 맡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주 목성 안에 있는 북가원이 되겠습니다. 삥 둘러가면서 돌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원의 경관입니다. 이거는 북가원뿐만이 아니라 저 염돈, 그 강정동 염돈에 있는 고등가원도 역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명월리의 월계가원도 다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오늘날 제주도 강귤론하고 꼭 같지 않습니까? 단지 이 대나무만 뭐로 바꿔졌습니까? 쑥대나무로 바꿔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주도 조상들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바람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밀감을 재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미리의 그 경관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주변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 땅을 매입한 할머니께서는 조금이라도 바람의 피해를 줄여보고다 동백나무 씨앗을 밭을 삥 둘러가면서 심었습니다. 이것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제주도 문화재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원래꾼들이 꼭 찾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거 역시 바람을 막기 위한 동백림이 되겠습니다. 안 가보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좋을 때는 눈 올 때입니다.
눈 올 때 눈이 펄펄 내리고 잎이 눈에 쌓이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빼꼼히 동백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가히 아주 이쁜 그런 절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백꽃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농촌경관 밭들에 거의 밭에 돌이 없는 밭이 거의 없죠. 이 돌을 통해 가지고 돌담을 통해 가지고 바람을 막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저것이 낫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다를 통해서 온 이 바람들은 바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속도로가 붙어가지고 상당히 바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제주 해안에도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돌담을 만나면은 일종의 바람이 맴돌이 현상, 이 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약화되는데, 경감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경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돌담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마의 침입이라든가 밭 경계 이런 것들의 분쟁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 토양이 씻겨 나갈 때에 막아주는 역할, 다양한 기능을 한 게 바로 이 돌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은 태풍이 되겠습니다. 이 태풍 아마 몇 세대에 걸쳐서 한 번 오는 그런 태풍이 아닙니까? 이런 태풍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피변사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승정원 일기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1514년 충족됩니다.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전역입니다. 풍우가 크게 일었다. 바로 태풍이 되겠습니다. 나무 뿌리 뽑히고 농사가 곡식 전산 거의 전부 손상돼 버리고 민가가 450이요 또 내려간 집이 78로, 그러니까 약 530여 호가 완전히 집이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부서진 배가 82척. 놀라운 것은 정연 해변에 일일이 걸쳐가지고 태풍 해일이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적의 바닷물이 잠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풍 오늘날 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왔었으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풍이 조선시대에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바닷물들이 밤새도록 잠겨가지고 육지에 해일이 발생했다는데, 태풍이 경고롭게 덮은 날이 추석 다음 날입니다. 8월 16, 17일. 이때가 실은 음력 보름때가 살이지 않습니까? 가장 썰물이 멀리 가고 밀물이 많이 들어오는 조차가 심할 때입니다. 그럼 조차가 가장 높을 때가 밤 10시경입니다. 밤새 물에 잠겼다고 했던 거, 밤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절묘하게 가장 수위가 높을 때하고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 통과할 때고 일치해가지고 엄청나게 수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서지고 집이 530여 호가 부서졌다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충정도에 가옥에 한 2천여 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4집 중에 한 집은 그냥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속담 중에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을에 온 태풍입니다. 8월 16일이니까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전환하니까 9월 13, 14일이었습니다.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무서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은 제주도 부근에 가장 해수 온도가 높을 때가 9월 초입니다. 한여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풍이라고 하는 놈은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수증기지 않습니까? 수증기를 먹고 에너지를 먹고 잠열 방출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세력이 키워지는데, 제주도 주변의 해수 온도가 9월 달에 가장 높기 때문에 오면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을 태풍이 무서운 겁니다. 여름 태풍보다. 태풍이 지나가면 제주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 이거 해바라기가 방실방실 아주 풍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2014년에 너구리라고 하는 태풍 제주도를 빗겨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제주도에 가장 근접한 날 이틀 전에 제가 우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농부는 아마 입이 해버려져가지고 상당히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풍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태풍 오기 이틀 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주일,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우도 그 밭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무들이, 이 해바라기들이 막 휩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20일 후에 갔습니다. 완전히 이 해바라기 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너구리 태풍은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로 오다가 방향을 턴해가지고 저 오키나와 지나가지고 제주도로 오다가 쿠시죠. 일본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해바라기가 그냥 절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농산물에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조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농작물들 태풍 한번 지나가면 이런 식이 됐던 겁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람과 항해해가지고 그 바람을 어부들은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헌 그 어사가 1601년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1602년에 육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금방 일 끝나면 금방 갈 것 같지만은 한 달 동안이나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아까 강문규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는 때가 영등달이었습니다. 영등달. 영등달에는 우리 조상들은 뱃사람들은 전부 닷을 내리고 그리고 돛을 내리고 그리고 노를 거두고 그래서 음력 초하루부터 음력 보름 때까지는 배를 일체 띄우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김상헌 어사가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 맞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등달 이 무렵이 겨울에서 봄철로 변하면서 바람의 방향 이것이 바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병하무쌍할 때 이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헌이가 오랫동안 배를 기다리고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마침 출발했다가 순풍이 불자 출발했다가 추자도 군내에서 역풍을 만나가지고 가까스로 추자도에 피항을 했다가 또 육지로 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람을 관측하는 후망인이 있었습니다. 후망인.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종의 기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어떤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전문가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전통배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제주도배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육지배, 멍텅구리 배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는데 꼭 뱃머리라든가 배의 후면이라든가 이 바람을 관측할 수 있는 이 상풍기
해가지고 이 바람을 보면서 배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가지고 항해하다가 표류라든가 아니면 파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침상선인 경우에는 구조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명대도 혼탈피모라든가 표주바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비상식량으로는 미숫가루라든가 떡 이런 걸 있고 초둔 일종의 초석과 같은 겁니다. 막 파도가 거세고 배에 침을 이을까 하면은 이것을 탁 펼쳐가지고 파도를 약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초둔. 풍은 대바구니로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물에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세 역할을 하도록 한 이런 것들이 제주 어부들한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제주도의 공납, 침상을 할 때 대표적인 게 말하고 감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띄울 때는 오리월에 여름철에 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띄울 때는 보통 강한 바람이 불 때에 배를 띄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을 침상할 때는 배 하나에 20-30마리씩 실었어요. 그럼 20-30마리씩 많이 실으면은 배가 무거워가지고 속도가 느려질 거지 않습니까?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바다에서 머무는 시간 오래 걸려오면 말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남해안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바람이 강한 날, 풍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날 배를 띄웠습니다. 진마성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배의 침몰 위협이 높습니다. 배의 침몰 위협이. 이런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지 배의 밑바닥에 현무암, 제주도를 배의 중앙에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파도가 막 요동치고 배가 요동칠 때에 하부에 중심을 둠으로써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리고 풍랑이 막 움직이다가 빨리 복원되도록 이렇게 돌들을 바다에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지로 배를 운항을 했습니다. 이것을 항해술에서는 벨러스트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가카라고 하는데 저는 바닥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주도 독특한 항해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주만이 아니라 오늘날 철선에도 이 벨러스트를 꼭 둡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세월호 사건도 약간 이 밸런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라남도 북평면 해남군 북평면 이진이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한 결과는 이진이뿐만 아니라 관두포라든가 남해안에 제주도 배들이 피착하는 곳에서는 이런 돌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지에는 이 현무암석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경석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뱃사람들에게는 공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부느냐.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바람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조상들 중에 아주 특이한 이 항해술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올 경우에는 배가 그 정면을 향해서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조상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해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면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약 45도 정도로 비껴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는 건 불가능하고 더 밑으로 가게 되면 목적지에 더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한 45도 정도로 비껴서 가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또 턴너해가지고 가고
이런 치그적으로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항해술이 있었는데 이것을 환전, 고려 환자 빙빙 돌면서 운항한다 해서 환전, 환치기, 그리고 어떤 동네에서는 맛배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어부들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그래. 아주 만약 이쪽으로 갈 때에 배가 오른쪽으로 막 기울기 때문에 배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 배 탄 사람들은 전부 이 왼쪽으로 앉아가지고 막 하면서 배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전통 항해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작업할 때 아무 데 가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바람 따라가지고 물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포라고 하는 동네에 코지가 있는데 이 코지를 경계로 해가지고 새바람이 불 때는 동쪽, 서바람이 불 때는 코지의 서쪽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이바람이나 서풍을 불 때는 코지에서 동쪽 바다에 가서 하고 이거는 어느 바다나 공통적이었습니다. 저 행원에 가서도 해녀들한테 물어보니까 행원 코지로 해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 바람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많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 농부들에게 특히 좋았던 게 바람 불 때에 해초리들이 물결에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해안가게 되면 이거 아주 훌륭한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걸음은 앞에서 말했지만 독걸음 같은 거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초리로 이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걸음으로 말리고 난 다음에 걸음을 썼는데 이것을 어떤 지역에서는 풍조, 어떤 지역에서는 풍태, 어떤 지역에서는 듬부 다양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앞에서 말해주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바람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통 문화는 결국에는 기후의 영향에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 영향 중에서도 가장 제주도 사람과 하는 영향을 있는 게 바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조상들은 바람과 동행하면서 제주의 문화, 제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전 작동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후학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바람과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소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입문 세션이 입문이라는 게 또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세션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한 5분간이라도 좀 쉬고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